자,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또 북한군 러시아 파병까지 외교 안보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방 전문가 또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자, 오랜만에 또 목소리 예. 듣습니다. 최근에 해외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무슨 일 네. 때문에 갔다 오신 겁니까? 국회 차원에서요. 네. 외교통일위원회와 그리고 국방위원회 공동으로 해서 태평양 인태사령부와 네. 앤더슨 기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좀 했는데 네. 거기서 좀 봤던 부분 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매우 중요합니다. 하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관할 구역이 38개나 되고 태평양 육군사령부 그리고 함대사령부, 네. 태평양 공군사령부, 태평양 해병대사령부가 있고요. 그 지휘를 받는 게 이제 우리 한국에 네. 주둔하고 있는 7공군 사령부라든지 이런 공군 입장에서 보면 7공군 사령부가 있을 거고요. 육군 입장에서 보면 미 8군 사령부가 있죠? 예, 있을 거고 상당히 주한미군 우주군도 한국에 이제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북한과 러시아와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 지휘 통제를 하는 작전 통제를 하는 그런 사령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괌 앤더슨 기지도 다녀왔습니다. 괌에요. 공군기지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만 B1B 바로 출격할 수 있는 북한까지 갈 수 있는 바로 출격할 수 있는 기지라 여기 가서 이제 작전 현황들, 관심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토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수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북한 이야기 좀 해보면요. 지난 24일이었던가요? 국방위 국감에서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그 국가안보실장한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공격하자 이 제안하는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이것도 그 당시 비판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자 내용?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거든요. 예, 충격적이고 국민의힘이나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방위원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삼성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과 국방위원을 하고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 간의 대화가 우선 사적 대화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전쟁이 한반도에서 위기 관리가 아닌 타국에서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는 뭘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격적이고 이거를 또 심리전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심리적이라는 거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도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래서 군이 다시금 국내 심리전에 이런 포인트는 보지 못했겠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이 가능하게끔 이거는 사실은 헌법상 저보다 법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군대의 존재 이유는 외부의 침략에 맞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는 경찰,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부 치안을 담당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전도 내부로 돌렸을 때는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상당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문자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의원은 장군 출신, 군인 출신 의원들인데 이렇게 파병 이슈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가정보원이 이게 좀 주도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여론을 조성한 느낌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스피커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전문가시잖아요. 부수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자료들을 확인하면
우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죠. 국정원이 나서서 이제 2급 비밀 이상에 되는 내용을 예. 직접적으로 브리핑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뿌리고 전파하고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예, 못한 거고요. 하지만 좀 이 조잡스럽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위성 사진에 이제 그 명칭들을 보면 뭐 군사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작스럽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정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도 자료가 배포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게 다른 국가들의 정보기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보의 정자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한. 그게 때마침 이제 저 김건희 여사 또 불기소에 맞춰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이 정보의 정치화가 일어난다고.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는 정권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10%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적으로 보도되니까 국가 안보를 예컨대 정권 안보를 위해서 활용한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이건 100% 공감합니다. 100% 왜냐하면 국정원의 임무 자체가 결국은 이제 소리 없이 움직이고요. 그렇죠. 옆국에서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칸막이 정보를 하거든요. 우리는 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러지만은 국정원은 자기국에서 하는 거는 타국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은밀하게 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제 국정원의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제 보고서 만들고 보도자료 뿌리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의 인식에 맞춰서 정보를 왜곡 조작하는 일종의 정보가 이제 정치화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북한하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 동맹에 준한 관계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뭐 파병하는 게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해가지고 우리 살상 무기라든지 뭐 파병 비슷한 얘기하는 거 이거가 맞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법적으로나 그다음에 훈령 뭐 국방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훈령이나 다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뭐 헌법 5조에 보면은 이제 국군의 신성한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영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부대 단위 파병이냐, 파병 뭐 얘기도 개인 단위 파병이냐, 그거는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사불란한 하나의 통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나가는 순간 그거는 그냥 공통적인 파병이 되는 겁니다. 군대가 가든 개인이 가든 군복 입고 나가면 군인이 나가면 파병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고요. 영토에 대해서만 영토 보전, 국가 방위를 수행한다고 헌법 5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와 개인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개인 파병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나간다. 하지만 훈령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인 PKO, 그다음에 동맹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합참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는 어떤 국가인가? 조약과 협정과 헌법, 국내법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입니까? 협정, 조약, 아니잖아요. 조약 자체도 그래서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게 맞는데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 그래서 보면 젤렌스키가 네. 뭐 KBS 인터뷰나 이런 걸 그 사람이 저희를 아주 호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예, 내놔라. 뭐 이게 약간 뭐 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서 곧 보내겠다. 솔직히 말로 우리가 왜 거기 끼어들어야 됩니까? 완전히 호구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좋아요. 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러시아가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예. 북러 그 두 나라가 지금 뭐 사실은 조약 만약 비준한다면 이제 동맹같이 돼버리는데 앞으로 한반도에 러시아가 이런까지 상상이 가니까 저도 군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정부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이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 병사들, 군인들을 이제 폭격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다음 전쟁은 한반도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네. 이거를 모르나 싶어요. 전쟁 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정권 안보가 더 중요한 건가? 그렇죠.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가 중요하고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제 곧 붕괴된다. 또 붕괴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하잖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나왔다시피 이거는 국민적 책임을 지고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현안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매우 낮아졌어요. 10% 갤럽 기준으로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내일입니다. 7일 날 지금 대국민 담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끝장 토론하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시기를 저는 시기를 상당히 잘 맞춘 것 같아요. 시기는 왜 그러냐면 시기가 적절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기를 잘 맞춘 것 같다.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대선 이슈가 있어서 원래는 에이펙 회담 끝나고 들어와서 말해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시기라든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기자회견 혹은 타운홀 미팅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결국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해리스와 트럼프의 그 예측이 너무 5대5로 가다 보니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선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때마침 이제 미국 대선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이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게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그 답을 할 그 능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껏 보면요.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 끝장 토론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에 연이어서 받겠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미국 질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그럼요. 답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지금 되면 그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11월 4일 날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그것도 안 시정연설 대독했잖아요. 이거를 보면 이번 기자회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 알 수 있고요. 진짜 자화자찬이거든요. 잘하고 있고 왜 몰라주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한 거라. 그리고 시정연설에도 이제 불편하고 두려워서 못 나온 인물 아닙니까? 하물며 자기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과연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만큼 좀 전국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10% 또 이번에 갤럽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치 얘기도 또 여러 시나리오 나오면 탄핵, 하야, 개헌 등등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초기 멤버입니다. 그 지금 탄핵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제일 빠른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일 빠른 길이 뭐냐면 저는 탄핵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도 지금 6인밖에 지금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 특검법.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분리해내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하야의 길이 더 빠르지 않나. 하야.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에 올인을 하고 이걸 법적 책임을 묻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그러면 이제 그 방법, 그 절차대로 하면 이제 하야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2년 반 남았으면 아직 정권 절반도 안 갔는데 끝까지 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 끝까지 가서도 안 되고요. 이런 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지금 워낙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워낙 이 범죄, 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법사위 소위 또 통과했으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모르겠어요. 세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자, 예정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 처리가 되는데 저 궁금한 게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거부권은 뭐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3분의 2, 200석이 필요한데 의원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이전 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친한계가 반발할 거다. 친한계 명단도 공개되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익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가 섣불리 이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표에 임했을 때 차기 리더감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믿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탄핵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럽긴 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는데 그나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지난번에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4표 정도인데 4표 정도.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200석까지 돼서 통과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은 아마 이제 지자체 선거도 이제 계획돼 있고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죠. 언제까지 윤석열 김건희 방탄에 활용돼야 되냐, 총알바지가 돼야 되냐 이런 입장은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믿고 일치 단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의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보자. 그래서 분명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 여론의 마지노선을 정해놨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그래서 지금 10%대, 19% 갤럽 조사에서 19%대로 떨어지긴 했지만은 한 번 더 지켜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착화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지리멸멸할 수밖에 없다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국힘도 움직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려와라, 하야하라. 아니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선택해준 우리
1%인가요? 네. 50점 몇 프로에 달하는 그런 지지자들을 선택해준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범죄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가족을 보호하고 과연 이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 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단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함께 했고요. 자, 잠시 후에 이슈 화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